안녕하세요. 오늘 제 90회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성균관대 문학전문대학원의 이승민입니다. 우리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급격한 기술 발전 그리고 산업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변화하면서 당연히 우리 삶에는 많은 편의성이 도출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존의 규제 체계로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규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챌린지를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문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라는 게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확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어서 성급하게 규제를 도입하거나 또 혹은 규제를 획일화되게 적용하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또 규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문제점도 파악해보고 그리고 정책의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요. 행정학 박사 두 분과 법학 박사 저를 포함한 두 명이 있는데요. 법학 박사인 두 명도 행정법이 전공이어서 행정이라는 공통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패널 분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 박사님께서는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규제정책연구실 실장을 맡고 계시고요. 규제정책 연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규제 영향 분석 제도,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혁신 방안에 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혁신적인 규제 접근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의 유정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에서 계셨고 현재 부경대 국립부경대에서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그리고 AI 분야 규제 방향 이런 것들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정주현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창업 생태계 연구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스타트업들을 대표해서 현실적인 의견을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술 혁신 촉진,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의 균형 유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늘 정책하고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있어서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정책이 어떻게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정민 교수님의 의견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술 혁신과 제도의 관계는 말씀 주신 대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제 과학기술과 제도의 공진화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 변화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도의 변화가 과학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함께 진화해 나간다는 공진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은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제도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설명하는 현상적인 용어이지만 사실 이게 지향점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이 막 발전을 할 때 제도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공진화 개념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기술 쪽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진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라는 거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고요. 규제 말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 포함하는 규범적인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술 혁신을 잘 반영하고 상호 간의 연결고리를 잘 염두에 두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공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기술 혁신의 변화가 정책과 사이에 괴리가 항상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그 특징이 뭐 오늘도 계속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워낙에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빠른 변화를 제도가 쫓아가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에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진화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학기술이 먼저 달려가고 이제 제도가 뒤따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괴리가 발생하는 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냐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규제 그 체제가 파지티브 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규제 공백이라고 보는데 그런 규제 공백 상태가 나타나면 이제 그 자유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문제 제기를 워낙에 많이 해왔고 이제 정부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산업별로 특징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것들의 데이터를 통한 규제로는 이제 신산업 신기술을 규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산업의 목소리들을 듣고 그래도 우리가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문제 해결형으로 그냥 즉흥적인 대응 방식으로 흘러갈 경우 규제 공백 못지않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라는 이 현상이 사실은 아까 제가 현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이 결국은 이 과학기술 혁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참 재밌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발전을 했는데 규제가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포지티브 규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체제 하에서는 쉽게 말해서 정부와 법이 허용한 것만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네거티브 규제라는 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애초에 그걸 허용하는 규범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만들어졌을 때 규제가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업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늘 규범은 기술에 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지나치게 늦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혁신이 필요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못 만들어주는 규제 지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 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어떤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 그거를 우리 특히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계신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연구원에 계신 우리 원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규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옳은 얘기시고 굉장히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규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듣는다면 못 따라간다는 게 뭐지? 포지티브가 뭐지? 규제 지체가 뭐지? 라고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이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지티브 시스템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전 세계 어느 규제도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렇게 양방향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더 포지티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법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법에 이런 거 할 수 있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졌을 때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뭐 제품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허가 대상에. 그러면 내가 만든 것이 여기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무원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서 해석을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공무원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다면 법에서 명확하게 된다라는 범위 안에서만 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상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에 없으면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다 얘기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기존의 허가 시스템으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걸리는 시간만 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한국의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법이 못 따라간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법령이 못 따라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규제는 결국 우리나라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라는 걸 법령에 규정한 내용들을 규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져야 돼요. 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근데 이게 못 따라간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따라갈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럼 법을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법을 6개월에서 8개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개월 만에 만들 수 있게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기는 사실 어렵군요. 여기 법학 박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법률에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에게 그러니까 담당 집행자에게 재량권이 너무 없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얘기할 때 법령이 굉장히 경직적이다 플러스 법령을 해석하는 집행자에게도 재량권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는 데에 맞춰서 법령이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소극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적극 행정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뒤따르는 비난과 책임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혹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 규제가 남게 되다 보면 규제 과잉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제 획일성, 또 과잉 규제 이런 것들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계시는 정주현 박사님 생각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최근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소 획일화되고 있고 그 규제 내용 또한 너무나 과잉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책 입안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뭐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획일화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해서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정책만이 나오고 있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이제 TMF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실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어떤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 이를 획일화하는 규제를 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건 어느 하나의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사실 뭐 배달이나 커머스, 뭐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거나 또 혁신적인 모델로 이렇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별도의 규제를 제정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사전 규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지금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산업은 플랫폼 서비스 유형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적합한 규제, 뭐 또 규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혁신 생태계의 혁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TMF 사태 이후에 사실 정상기관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준도 구매 확정일로 할 것인가 또는 판매 마감일로 할 것인가 그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플랫폼 서비스 유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행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제 숙소를 예약한 시점과 그 숙소를 실제 이용한 시점 간에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이제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정상 기간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이 되기도 전에 이 셀러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용역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 서비스의 특성상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제작하는 기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 마감일 기준으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스타트업들은 거래 상품마다 뭐 다양한 정산 주기 방식들을 가져가면서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법으로 하나의 기준을 딱 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준이 업계의 기준이 되어서 오히려 기업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인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고 또 문제의 본질에 대한 어떤 충분한 파악이 없이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생태계 혁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플랫폼이 아니다. 사실은 플랫폼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게 여러 가지 계층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그 어떤 형성 과정이나 발전 과정 그리고 영향력 그다음에 지배력 그다음에 시장의 고착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거래 플랫폼에 좀 과하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는데 뭐 사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현실에 접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시장의 경쟁성으로 보면은 아까 TMF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상거래 시장이 가장 경쟁 시장에 가까운 거고 근데 상거래 시장 내에서도 모델들도 다 다양하거든요. 오픈마켓 모델 다르고 메인 모델 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중개하는 대상에 따라서 또 사업 모델이 달라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단일한 형태로 규율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적합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일반화된 획일화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획일화된 규제 측면에서 우리 또 원 박사님께 조금 더 얘기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원 박사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MF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굉장히 다양한 시장의 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규제는 사실 조금 획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획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라는 게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해당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만들 때에는 최소의 원칙을 지향을 하도록 이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예전에 같았으면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통해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 비해서 시장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의 그 많은 정보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좋은 내용이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이제 정부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규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규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최근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를 예전과 이제 지금의 환경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지향하자라는 측면에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최소로만 만들자라는 거죠. 그거를 다양하게 획일적이지 않게 만들자라는 건 사실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획일적인 규제를 그러면 획일적이지 않게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규제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규제를 연구하는 분들끼리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생기면 어쨌든 정부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법령으로 이것도 하지 말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애초에 막 사전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를 만들었을 때 이 규제가 사실은 시장의 그 활성화를 아예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규제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국 그 시장의 활성화를 아예 애초에 못하게끔 만들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해서 다시 규제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그럼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한 번 망가진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가 들어가 있고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모델이 들어가 있는 분야에 획일적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는 이런 규제를 과도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검토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정부가 꼭 법을 통해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 체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작용이 덜한 걸 좀 사용을 먼저 해보면서 규제는 좀 나중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조금 하나 이제 좀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규제를 할 때 단계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침해적인 것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일단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의 실패 여부, 또 시장이 현재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 그 정도의 문제가 이제 규제의 실증성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전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조그마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적이고 전반적인 금지로 이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드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누군가가 식칼로 살인을 했다. 그럼 그랬을 때 대응이 식칼의 제조의 금지, 식칼을 왜 만들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니? 라고 하면 이게 요리하라고 만든 칼을 잘못 쓴 사람의 문제를 그거를 제조한 사람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사전적, 일반적, 절대적 금지를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게 비합리적인 거죠.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식칼을 제조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 그럼 지금부터 식칼을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손해도 있고 이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생태계도 너무 달라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랑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 과잉 규제와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팀워크 사대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유 교수님께도 한번 견해를 좀 청취해 듣고자 합니다.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교수님과 박사님이 거의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행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태에 대해서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봤을 때 피해가 더 커지고 또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시장을 가만히 뒀을 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논의는 뭐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논의로 굉장히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시장 실패로 규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정말로 개입하는 것이 맞는가? 정부는 실패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다 뒤따라오게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현 상황에서나 보고 있는 것처럼 시장 실패를 반드시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서서 뭔가 피해를 줄이거나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또 이것을 잘못 제시하면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또 잘못된 규제가 도입되면 그 산업이 망쳐진다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정부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왜 저렇게 획일적인 규제를 하지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려움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딜레마적인 상황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도 이해해주자 이런 논의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이 TMF 사건에
규제로 흘러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도와 기술 혁신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은 사실은 이 플랫폼 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어떠한 사업자가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특수한 사건을,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타난 건데 그 돌연변이를 쪽으로 다 진화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려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공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향성 자체가 틀어져 버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상상해 보셨을 때 기술 혁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사후 규제나,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규제 하나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단을 고려해보고, 또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후 규제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자정작용을 유도해 볼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우리나라가 마켓 다이내믹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부족한 나라이죠.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시장이 스스로 해결해 줄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사람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 정부나 이 공무원들이 어떤 악의를 갖고 있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기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시장의 기능이 너무나 커지고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정보와 역량은 시장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호기를 가진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이라도 시장을 캐치업할 수 없고 시장이 요구하는 옵티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부가 단정해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그 정답은 결국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라서 그 시장이 답을 내놓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것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무언가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또 서로 먼저 나서서 그걸 해결해 줘야만 되는 그런 일종의 압박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회를 그러면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느냐? 근데 장기 효과로 보면은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미국에서 보면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돼라는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장 다이내믹이 적절한 점을 찾아준다. 그래 두면 되는 거다. 근데 그걸 누군가 개입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그 과정을 겪고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 경험이 쌓이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규제가 후견주의적인 그런 형식을 취했을 때 갖고 오는 폐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규제가 획일화된 규제로 이어지는 원인, 또 그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기업장, 우리 법적으로는 수범자, 규범의 상대방인, 규제의 상대방인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 일각에서는 사실 온라인 플랫폼법의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너무나 높아져서 오히려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일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당장의 규제 적용 여부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타트업에게 규제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스타트업들은 이제 대기업과는 달리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상당히 큰데요. 때문에 이제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규제 리스크 부담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스케일업하거나 또 향후에 M&A 같은 엑싯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전반에 있어서도 신규 진입 장벽을 당연히 높이게 되고요. 또 스타트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혁신을 실현하고 또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점점점 좁혀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EU의 GDPR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희가 스타트업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스타트업들에게는 이제 과도한 법적인 비용 그리고 복잡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그 유연성을 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일견의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금력이나 또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또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일반 기업들보다는 이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트업들이 이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몸집을 키우려 하고 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혁신을 주저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자금력이 큰 그런 대기업들이 또 그런 관련 산업에 진입을 하거나 그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플랫폼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현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실 것 같은데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현황은 추세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투자라고 하는 것과 스타트업은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투자 유치에 상당히 의존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위축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시장성 평가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물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벤처 캐피탈과 같은 모험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플랫폼 산업을 향해서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뭐 투자 위축 그리고 향후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이용자 수나 매출액과 같은 기업 규모만 가지고 이제 수범 대상을 정해서 강력한 규제를 예정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벤처 또 스타트업의 성장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캡을 씌우는 것과 같은데요. 당연히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그 산업에서의 그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당연히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금을 조달받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플랫폼 규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졌던 2021년부터 2023년 그 3년 내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2021년 약 17%에서 2023년 약 8%로 반토막 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처 캐피탈의 그 투자 성향이 오히려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모험 자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검증한 기업에게 이제 투자가 몰리는 이른바 뭐 부익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 불확실성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국내외 안팎에서 투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규제가 그래서 참 묘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 독점이 아니라 규제에 의한 독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기업들이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큰 기업일수록
규제받는 게 많고 그러면 더 많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규제 완화만 주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시장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증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규제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강한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 주셨지만 물론 이 이야기는 당연히 어떤 불법적인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먹튀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불량 스타트업들을 봐주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건전하게 생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초기에 이제 과도한 의무를 부여했을 때 성장의 씨앗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대표적으로 GDPR이 시행된 다음에 EU에서 그런 개인정보에 관한 강력한 규율이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상당히 조금 지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벌써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 문제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정책을 꾸려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정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장려해주고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100대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 중에 56% 정도가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플랫폼이라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국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결국 국가 경쟁력을 또 높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 입점업체, 그리고 이용자, 그 다음에 저희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이야기를 좀 균형 있게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미국의 애플이나 뭐 구글과 같은 혁신 기업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면서도 실제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요소들이 또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성급하게 획일화된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자국 기업 성장 그리고 육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것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일단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많이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부나 국회의 이해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나 이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저희 의견들을 조금 더 많이 궁금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원 박사님께서 한번 네. 합리적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합리적, 우리가 좋은 규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규제가 다 나쁜 건 아니고 규제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데 이걸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좋은 규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해관계자 협의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그 반영을, 왜냐하면 정부가 예전보다 시장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부도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만드는 규제보다는 시장의 그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반영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신설되는 규제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규제 영향 분석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땠냐 이런 규제를 만드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 건 없었나라는 걸 이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문제가 생겨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하려면 이제 처음에 이승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대로 갔을 때 문제를 어떤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진단을 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규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두 다 수렴을 한 다음에 가장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간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부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또 정부는 뭐 하냐고 자꾸 정부를 체근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점검하고 진단해서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 제일 눈에 보이기 쉬운 그냥 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했는데 반대가 있어도 이거 말고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가 그렇게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기업에서도 요구를 하시고 소비자 단체에게도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이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관계자 협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시장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승민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디서는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하고 어디서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시장이면 이 안에서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을 것이냐, 규제 강화 또는 이런 규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규제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냐, 어차피 한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얘기인데 이걸 모두 다 종합해서 그럼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부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조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제 과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부가 해결책을 딱 던져주고 이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정부도 좀 역할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은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더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요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규제 영향 분석도 해야 되고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도 해야 되고 하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같은 것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계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측면도 많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좀 깊이 있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다음은 요 얘기는 좀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있어 정부와 이제 시장 마켓 플레이어사의 관계 설정이 좀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논의되는 자율 규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공동 규제 혹은 규제된 자율 규제라는 방식이 약간 그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가 그 규제 외연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플레이어들이 형성하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이 자율 규제랑 공동 규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자율 규제라고 저희가 많이 쓰긴 하는데 자율 규제는 말 그대로 약간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규제는 정부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자율 규제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만들자라는 측면이니까 사실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공동 규제가 훨씬 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잘 맞는데 그 용어가 뭐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자율 규제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시장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할지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획일적으로밖에 구성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발전을 할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잘 모르는 채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시장 플레이어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기준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선호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법을 다 만들고 정부가 모든 방향을 설정해 왔던 이 시장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맡겨놓으면 스스로 잘 굴러가게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환경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미국하고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정부가 만든 법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찾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자율규제가 조금 뭐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또는 내일부터는 변화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변화해서 시장에게 그런 기준이나 그런 뭐 규칙을 만들도록 하고, 정부는 그거를 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시장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기준이나,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든 기준이나 규칙이 정부하고 전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나 규칙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 또는 정부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공동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제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안을 이해관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반대하지만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반영하고 조금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자유규제는 거기에서 역할이 시장에서 먼저 만들어서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기준을 변경하고, 그럴 때도 다시 정부와 시장이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장을 저는 이제 자율규제가 완성이 될 수 있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 박사님께서 이제 몸이 풀리신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가네요. 유 교수님께 합리적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서 두 박사님이 거의 다 해주셔서 저는 앞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수식어가 많이 붙은 이야기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저희 주제가 맹목적 규제라고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듯이 규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규제가 없는 사회가 무조건 좋은 사회도 당연히 아니고, 우리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규제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저희 논의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나 뭐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어떠한 규제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항상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신기술 신산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로 신산업이라고 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신산업도 너무 그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과 뭐 바이오나 AI나 이런 산업별로 특성이 너무 다른데, 이거를 다 또 묶어서 신산업은 속도가 빠르고 뭐 규제가 지체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플랫폼 산업의 특징을 앞에서 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플랫폼 산업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산업에 이러한 규제는 부적절하고 이러한 산업에 이러한 규제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제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수렴되고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뭐 자율 규제 방향이든 어떠한 방향이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하든 정부에게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토론이나 뭐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목소리를 내실 때 반드시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테일을 갖춘 맞춤형 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좀 아쉽네요. 뒤쪽으로 갈수록 텐션이 올라가서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여기서 시간이 되어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현재 플랫폼 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세 분 전문가의 의견을 청해 들었고 또 많은 청취자들께도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굿 인터넷 클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 시청해 주신 분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